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동시에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기, 원투로 오전 오후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한 50여 페이지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전할까 하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대한 내용을 해서 설교 원고를 다 할 수 없어서 일부를 줄이고 전체 설교 원고는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임을 갖잖아요. 그 모임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우린 그걸 담소라 그러거든요. 옆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주제가 무엇일까 하고 귀를 기울여 봤어요. 그렇게 정감 있는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무엇일까? 다 듣고 나서 제가 하나 결론을 내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상대방을 평가를 하더라고요. 누가 어떻대? 여자들이 모이면요, 남편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모이면 관심이 건강, 사업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유형별로 분류를 한답니다. 어떤 분들은 혈액형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분들 계시고요. 직업군으로 분류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지역 중심으로 사람을 분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야의 전문적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할까?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성격 특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표적인 성격을 분류를 하는데 외향성, 내향성, 그리고 개방성, 성실성, 마지막에 신경직적 경향,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행동 양식에 따라서 사람들의 유형을 분류하더라고요. 행동 양식이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 모습,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행동 양식으로는 생활 양식, 학습 양식, 일처리 방식, 대인관계 방식 등이 있어요. 이런 네 가지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세분화해서 분류를 했는데 아침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고 직관형이 있는가 하면 감각형이 있고 외향형이 있고 내향형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분류하느냐? 분류하는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해놨는데 사람을 보다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다고 그러고요. 일부 사람들은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자연과학에서는 생물학에서도 사람을 분류하는데 옛날에는 고등동물과 하등동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근데 현대 생물학에서는 이런 분류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계문, 강목, 과속, 종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글로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사회과학에서 사회심리학이나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제가 또 제 전공이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을 분류를 하는데 생물학 분야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과학에서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분류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을 주장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을 비주장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분류를 한답니다. 그러면 주장적인 사람과 비주장 사람의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대인관계에 도움을 주려고요.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을 표현을 잘해요. 의견 표현을 잘한다는 거죠. 그런 결과 대인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며 살아가고 직장생활 학업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자기 생각,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낙오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학, 우리 인문과 신학, 특히 목회학 이런 분은 어떤 관점으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죄송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 보면 자기 주장을 잘한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당대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의 신념과 소명을 위해서 용기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모세의 주장적인 태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어요. 그 다음 뒤를 이은 사람이 다윗이고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과 이 구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 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슴속에 새기고 내 것으로 만들면 대인관계에도 아주 유익하고요. 직장생활을 활력하게 할 수가 있고 공부도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정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는데 요셉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잖아요. 형님들의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분을 됐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의견을 표현했지만 형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좌초되고 말죠.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그때에 형들에게 당돌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이 이어졌으면 그의 인생 일대기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이 요셉이라는 분은 애굽에 끌려가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는 당대의 걸출한 인물이 된 거죠. 또 한 인물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라는 사람도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는요, 바울의 동역자로 선교행에 동행을 했거든요.
디모데는 자신의 신앙과 확신이 좀 부족해서 종종 바울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디모데는요, 바울의 격려와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 자신의 신앙이 확고해지면서 부름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사명에 불탔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익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은요,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비정적인 사람들은요, 대인관계에서 소외되기가 쉽고요, 직장생활은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비주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다음 그래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신의 권리도 찾을 수 있게 되고 이익도 보장받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요즘의 성도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언젠가는 이 내용의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한 내용이에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울려 살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학자들은 주장적인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두렵고 표현하기가 매우 힘들어하면서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그래서 걱정만 하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요, 비주장적인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비주장적인 사람들 가운데 내면에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실제 이런 분들을 만나보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나눌까 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부를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5가지 사람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에 여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대중연설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돼서 오랫동안 강단에 서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워졌지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출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공포증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감정과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이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인 문제인데 자폐증이라는 질환으로 인해서 본인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힘든 사람들 가운데에 다수가 모여 있어요. 다수가 모였는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담소를 나누잖아요. 그때 적절한 타임에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 속에 있지만 담소한 무들 속에 있지만 자기 느낌이 뭐예요?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런 물음을 물어오는데 저도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설교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게 되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가는 방향이 아닌 의도된 대로 가지 않은 거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방향을 잡고 가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큰 손해를 경험하는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감정 표현을 잘 못하다 보니까 윗사람하고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일을 함에 있어서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속으로는요, 가급적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바르게 잘 전달하고 싶으면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답답하다. 그래, 답답하다.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도요, 한국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 있어요. 그 화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나에게 화를 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가족,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잘못해서 오는 병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상대방도 감정 표현을 잘 못하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을 못 잡으니까 상대방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도 아내하고 30년 살았는데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유익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학문의 세계에서는 특히 구미에서는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기술 2가지를 가르쳐요.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 캠프에 들어가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술이 있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 표현하는 거래요. 그걸 4박 5일 동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을 시킬 때 타이의 힘에 의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스태프진들이 그 캠프에 들어온 사람은 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일이 다 촬영을 해요. 끌려왔잖아요. 오만상이 찡그러져 있어. 4박 5일 동안 강의를 듣고 실습하고 트레이닝 과정에서 마지막 날 담당 선생님이 그룹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비디오를 찍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올 때 이랬는데 나갈 때 네 표정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자 한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짧은 설교는 여러분이 듣고 변했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친 기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오후에 연결해서 하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5가지를 소개해요. 잘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관계 설정하면서 본인이 유익한 내용들인데 인사하는 연습을 해요. 근데 일부러 인사 안 했거든요.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색해요. 이게 가까운 사람하고 인사하기가 더더욱 모양새가 그래요. 근데 인사의 내용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뜻이 뭐예요? 우린 뜻도 모르고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일어나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삶의 애환이 묻어져 있는 인사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다 good morning 그러더라고. 정시대 good afternoon, 저녁 good evening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 hi 그래. 인사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굿모닝 뜻이 뭐예요? 좋은 아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요 지중해 연안에서 뜨거운 공기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영국이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북반구 쪽이잖아요. 추워요. 안개가 많이 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속인 생활 속에서 정말 좋은 아침이었으면 좋겠는 소원을 품고 나도 그랬으면 좋고 당신도 좋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good morning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뭐라 해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안녕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보릿고개를 넘긴 민족,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밤새 평안하게 주무셨냐고, 굶어 죽지 않고 아침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요 아이들 딱 만나면요 동네 아이를 만났거든 먼저 인사해. 뭐라고 인사해? 밥 먹었니? 그러잖아. 밥 먹었냐? 그러잖아. 좀 나이가 좀 젊은 분들 어르신들은 진지 드셨어요? 그러죠?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거하고 연결돼 있어. 굶어 죽었던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인사하기를 시키는가 하면 인사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상대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 그 관찰할 때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사람을 관찰한 이론을 알고 있고 그 기법을 가지고 활용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생각,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하고 딱 인사를 하게 되면 시선을 피한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인사를 잘 못해요. 그리고요. 대화를 먼저 시작을 안 한답니다. 그 모습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나는 나의 생각,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보여주는 건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가장 좋은 말로 옆 사람에게 인사만 하면 시작.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 미국 가면요 제일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인사 안 했거든요. 미국 사람 지나가다가도 하이 그럼 나이스 미츠 막 이렇게 인사 막 하고 뭐 그러거든요. 뭐 이스 나이스 데이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뭐 나한테 뭐 아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상한 놈이네. 멀뚱멀뚱하잖아요. 한 3년 지나면 익숙해진대. 그 사람들 습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인사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 만나는 접근 방법이에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품고 그 감정을 표현하는 인사. 그것이 참 좋은 인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평소 잘 알지 못하고 잘 이렇게 교제를 안 하신 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오늘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 외간 남자가 눈 맞추기 힘들잖아. 젊은 애 눈 맞추기 힘들잖아. 근데 하셔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요. 칭찬하게. 우리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칭찬을 하면 뭐도 춤을 춘다? 고래도 춤을 춘다래. 이게 잘못됐다고 내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오후에. 실제 전문가 입장에서 관찰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 감정을 잘 표출 못하는 사람은 칭찬에 아주 인색해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로서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는데도 멀뚱멀뚱한 거야. 칭찬할 거리가 없어. 그리고요,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말고요, 말로 하는데 돈 들어가요? 극칭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이분들이 못하느냐?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원가족,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상대방에게 나에게 좋은 감정을 전해주면 표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심장 자는데 좋은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이제 쌈 배추를 사서 먹거든요. 잘못 눌렀어요. 그래 2kg가 왔어요. 이걸 집에 가 내놓으면 우리 사람한테 뒤지게 혼나요. 그래서 교회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3분의 1만 가지고 3분의 1을 덜어놨어. 그걸 드시면서 목사님 자주 실수하게 하옵소서. 드셔보세요. 네. 그 양념장에 묻혀가지고 비록 고기는 없더라도 한번 싸먹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가끔 내가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밥맛이 가는 없더라고. 근데 밥솥을 하나 사왔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대형 밥솥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가스라는 밥보고 전기 그 압력밥솥 하는 거니까 어떤지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 설교 빨리 끝내고 가지고 밥이 어떻게 궁금해.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좋은 점을 발견하면 칭찬해야 되는데 그 뭐 말로만 뭐 꼭 해야 되냐? 마음속으로만 하면 되지. 그게 누구야? 경상도 문디들.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대요. 다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내 보고 식사하셨어요? 거기도 식사 안 해. 밥 잡수셨냐? 안 먹었어. 그러면 밥 차려주잖아요. 그거 다 먹어. TV 보자. 그 다음 대화가 없어. 마지막 한마디, TV 자자. 끝. 칭찬하세요. 칭찬할 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질문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윗사람에게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군 포함해서 36년 1개월 만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요. 학생은 매년만 하잖아요. 이번 학기 6과목을 강의했어요. 과목당 50에 60명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많이 가리면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얘들이 질문을 안 해요. 질문 시간 줘도 안 해요. 우리 김 교수님하고 영국 대학을 가봤거든요. 인도의 벵갈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가봤어요. 교수는요 옆에 앉아있어. 차 마시면서. 그리고 질문하고 답하고 지금 토론하는 수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토론 수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면 질문해야 되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따라합니다. 궁금하면 질문하고 모르면 말도 짝이 있어. 궁금하면 뭐 하고요? 모르면 질문하고 궁금하면 물어보라 그러면 안 돼. 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면은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궁금증이 많아 아이들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이거는 어떻게 풀었어? 선배는 어떻게 공부했지?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고 옥스퍼드 대학 학생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궁금하면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마치 뭐 주었다가 빼는 따지듯이 묻지 말고 물어보는 답을 해주면 항상 뭐요? 이해됐다고 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외국 사람 말하고 보면 내가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반드시 뭐라? I got it. 그래요. I understand. 이해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대답을 해주면 이해가 되었다는 것도 감정 표현이에요. 그리고 답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땡큐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인도 사람보다 땡큐 베르톨망치 그랬더니 깜짝 놀랐다고. 베르톨망치 못 들어봤거든. 농담만 하려는 건데. 인도에서요, 비행기 타고 귀국하다가 관광버스 기름이 떨어졌어요. 공항 시간이, 탑승 시간이 있는데. 근데 이 운전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등짝을 때리면서 빨리 기름 사오라고 페트병 2개 사왔어요. 경유차거든요. 우리 이명준 잘 아시잖아요. 경유차는요, 펌핑을 해야 돼, 엔진 위에서. 이걸 할 줄 모르는 기사에 내가 등짝을 때리면서 통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 관광에 타더니 괜히 막 웃더라고요. 지금도 저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보세요. 남이 나를 좋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이렇게 좋게 생각해? 그럼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원망불평을 해.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분에 대해 상대방 칭찬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칭찬은 아주 좋은 인간관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칭찬을 뭐라 하느냐, 뭐 고래도 춤을 추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준 교량 역할을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 감정 표현이에요.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나칠 정도로 감정을 억제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 정신의학자들은 육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음의 병이 된다 그래요. 속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상대방 생각 막 퍼붓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속병이 없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요? 속을 끓여가지고 병에서 끓이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나칠 정도로 감정을 억제시 고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들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골목에서 만나서 친구 잘 잤니? 오늘 나하고 점심 같이 먹을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노인네들끼리 기차 한번 여행 갈까? 가셔야 돼요. 제가요, 전철을 탔어요. 전철을 타고 경로석에 앉았어요. 근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꼬나보는 거야, 나를. 왜 젊은 사람이 거기 앉아있냐는 거야. 근데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도 노인인데. 그래서 전철 공짜 카드를 무릎에 딱 올려놨어요. 방법이 없잖아. 저 우리 어머니 제기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앉아있고 서울역에서 내리면서 그분이 그래.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전철 처음으로 서서 역곡에서, 역곡 더 먼저 왔겠지. 인천 오동차니까. 서울역까지 서서 온 적이 난생 처음이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지. 나도 65세 돼가지고 전철 공짜 패스권이 있는 사람인데 국가에서 준 건데. 기분이 묘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감정 표출하는 거 보면서 약간 미안함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래도 자기가 보기에 내가 젊어 보이니까 할머니 앉으셔서 그래서 날 더 좋아했을 텐데. 근데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 표출할 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늘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고사가메라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 표현을 옆 사람하고 한번 하는 거예요. 특히 부부끼리 오신 분은 다른 사람은 다 눈 감어. 뽀뽀해도 괜찮아. 시작. 허장로님 뒤를 돌아보고 뽀뽀를 좀 한번 해요. 분위기 좀 업시키세요. 이명주사님 가가지고 뒤에 가서 뽀뽀 한번 하고. 감정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돼. 나는요, 우리 집사님 이뻐 보이라고 어제 돈을 많이 썼어요. 우리 아는 의사 선생님, 목사님 계신데 부천역 피부과 하고 있거든. 나는 조금 많이 DC를 해줘. 데리고 가가지고 조금 돈 들였어요.
이따가 보세요. 얼마나 이뻐졌는가. 2주 있어야지 원상태로 돌아온대요. 5번째, 거절하기. 자기 감정,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절을 잘 못해요. 지나친 요구를 해올 때 자신의 생각과 그 감정을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데 이게 오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표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나에게 강한 요청을 해오면 아니에요. 당돌하지만 거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니요로 거부할 때의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감정이 안 상하는 한도 내에서. 이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교육을 받은 1차 교육 3부 때 하겠어요. 꼭 참석하시기 바라요. 자, 이런 내용을 꼭 참고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 소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참여하셔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기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 이론 2가지인데 이제 그 우리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인지행동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행동주의 접근 방법하고 인지 재구성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소개를 좀 오후에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면서 참석해 주면 좋겠어요. 실제 오후에 하겠지만 자기 표현 훈련 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우자들이 서로에게 원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그 행동에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터득하셔야 되는. 앞으로 내가 대중 앞에 서서 많은 사람을 리드해가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목사님들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그런가 하면 관계, 부부 관계를 맺는 고통스러운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족치료 전문가들이 이 행동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실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주장 훈련이 노사 관계에서도 응용이 되더라고요. 논문을 봤거든요. 상하, 부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노사 관계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노조원들이죠. 노조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신의 표현 훈련은요. 자기 표현 훈련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변 사람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보람이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좋은 분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거든요. 어제도 저와 관련된 분들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하고 또 그 다음에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모임에 회장님 한 분 계시는데 골프 치다가 다치셨어요. 내가 병원에 얼마나 계셨어요? 그러니까 20일 넘게 있었대요. 최고 VIP 대우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파 보니까 왕성 활동하는 지금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월달 우리 다시 모여서 우리 한번 여행하자. 그래 오케이 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난 남는 게 시간밖에 없고 가진 건 돈밖에 없다고 표현을. 아니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다고 내가 표현을 하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보였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65세 의자 앉았어도 젊은 노예였으면 좋겠어.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번 보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요메시, 아이메시에 대해서 설정을 다 이러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지 오늘 2부 예배 나갔다가 오후 안 나올 사람들도 정신 잡수고 기다리셔. 이런 설교 아무 때나 아니야. 내 비싼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언 1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개역한 건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입을 지키는 자를 했어요. 입 단속을 잘하는 자는 그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다. 그
그 다음에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그분은 그래,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겐 멸망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역 새번역성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 만이니까 벗이잖아요. 그러나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남을 파멸시키는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제목을 듣는 것은 뭐야? 먼저 하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하자. 자기 말만 많이 하지 말고 성도들끼리 모이면 권사님 얘기도 들어주세요. 집사님 얘기도 들어주고 장로님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점심시간 교제하는 시간.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추임새를 해야 돼요. 아, 그러셨어요. 참 힘드시겠네. 이 군화법이라고요. 감정 다루신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막 짜증을 내면 누구 닮아가지고 두들겨 패지 말고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네가 지금 힘들었구나. 그래 슬프구나. 이렇게 감정을 다스려주면 울음도 뚝 꺼치고 엄마하고 대화가 되고 아빠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고 입을 단속함으로 해서 자신을 지키는 역할을 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